정말 모든 사람이 허무해서 자살을 충동을 느낄 만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경지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열어놓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이 프랑클의 의미 치료이자 로고테라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철학 상담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보자면 소크라테스의 대화야말로 철학 상담의 뿌리가 되는 가장 원조죠. 그러나 그건 3000년 전의 철학 상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철학 상담 치료라는 것은 프랑클이 처음으로 개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 분야에서는 이런 정신 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 그리고 그 유파 안에서 제3세대로서 프랑클이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또 아들러의 사회적인 어떤 욕망, 소유욕과 권력욕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실존을 규명하려고 했던 이런 아들러식의 이런 그 사회적인 결정론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의 차원을 열어놓고 자유를 통해서 인간이 이런 정신의 문제들을,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이제 제시하려고 했던 이 프랑클의 그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여기 오른쪽 보면 이제 심리 상담, 우리가 정신 분석이라든지 행동 치료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인지 치료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제 심리 상담 치료의 유파인데 또 방법인데, 자, 이런 심리 상담의 방법이나 유파와 철학 상담의 방법이나 또 그 철학 상담의 어떤 고유성이 무엇이 다른가, 서로 또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했던 것이 심리 상담과 철학 상담이라는 그 챕터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교재에 보면은 한 이제 5부, 4부, 5부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길지 않아요. 한 4-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심리상담과 철학상담이라는 챕터가 이제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책에 보면 목차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5부나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심리상담이 접근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인간의 어떤 공황장애 같은 또 공포심을 어떻게 해서 심리상담 측에서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나 정신분석 쪽에서는 이것을 원인과 또 대안을 제시하는가, 치료책을 제시하는가. 그 다음에 또한 철학상담 치유 분야에서는 그러면 우울, 불안, 공포의 원인이나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가를 조금 뭐 약간 비교적으로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의 어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철학상담은 어떻게 해서 주목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철학상담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자, 이것이 우울불안 공포라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들면서 그 예들 속에서 두 유파의 심리상담과 철학상담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것이 한 5부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를 좀 더 읽어보시면 이 문제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 이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철학의 향기에서 보자면 제 9주째 보면은 이제 인간과 도덕이라고 하는 제 챕터 2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철학의 향기라는 이 책 중에서는 제 1편이 철학의 향기고 제 1부가 인간과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부만을 다룬다고 했죠. 그 1부의 1장이 앞서 8주차까지 다뤘던 기술과 철학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제 2장, 제 1부 2장인 인간과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챕터만을 다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10주차 때 보자면 이성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2장의 제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철학의 향기에. 그 다음에 2장의 제 2절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또 계몽의 두 의미를 다루고 있는,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11주차에 다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 2장 제 3절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제 3절, 인간과 도덕의 제 3절을 12주차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제 2장 인간과 도덕 중에서도 제 4절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챕터를 다루고자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학의 향기라는 그 교재 2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1, 2, 3, 4절을 쭉 요약해 주면서 또 한편에서는 현대사회 철학상담에 나오고 있는 이런 심리상담이나 철학상담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까지를 망라해서 서로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같이 다뤄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교재는 이 철학의 향기하고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철학의 향기로 보자면 제1장과 2장에 해당하는 제1부 인간과 철학이라는 제1부만을 이번 학기에 다룬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료실에 반드시 강의 자료실을 여러분이 클릭해 가지고 이 두 교재를 반드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면 참 좋겠고, 또는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철학이지만 조금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강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 PPT 자료만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정말 낯설고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어도 그렇고 생경할 것이고, 철학자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철학의 어떤 용어들, 철학 수로들이, 개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교재를 좀 더 숙지를 하고 미리, 또는 복습을 통해서, 예습을 통해서 숙지한다면 조금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니까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고중세 철학, 그 다음에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 칸트, 현대 철학에서 프로이트, 프랑크, 이런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검색을 해봐도 인터넷 자료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자료를 참고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적인 그 자료라도 한 페이지 미만의 그런 짧은 정리라도 여러분이 참고한다면 플라톤에 대한 개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그 핵심 사상, 데카르트의 또 칸트의, 자, 이런 프로이트, 프랑클 같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여러분이 미리 정리를 하면서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제 영화들이 5편이 나오죠.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상단에 맨 첫 번째 일본 영화죠.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누굽니까?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빅토르 비고의 작품이고, 어퓨 굿맨, 이것은 이제 좀 오래된 니콜 키드만과 그 탐 크루즈가 아주 젊었을 시절에 20대 때 찍었던, 지금 뭐 거의 데뷔작에 가깝게 아주 오래된 영화죠. 법정 드라마고, 서로 살인 사건이 이제 군대에서 일어났고 그거를 이제 파헤치는, 이제 그래서 그 윗선의 어떤 레드 코드를 발견하고는, 그래서 이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상명하달로,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이제 병사가 저지른, 물론 그 과실치사하긴 하지만 그 명령권자는 사실 꼭대기 별을 가진 그 부대장에서 온 것이다라는 이걸 밝혀내고, 그래서 그 대령을 결국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아주 그 힘든 법정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 신출내기 법무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퓨 굿맨은 여러 가지로 수작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것은 조금 호흡이 길게 보지 않으면,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법정에서의 그 토론, 법정에서의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 영화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고, 레미제라블은 뭐 다 봤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그 핵심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특히 장발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상단에 있는 장발장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베르가 나오죠. 그래서 장발장과 자베르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뭘까,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자베르가 계몽주의 철학을 대표한다면, 장발장은 이제 낭만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의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철학자로 치자면 계몽주의 철학자가 자베르라면 낭만주의 철학자가 이제 장발장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몽의 진정한 의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계몽주의죠. 과학만능주의고,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낙관론이라면, 두 번째 의미에서의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은 성숙과 관련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낭만주의자들이 요구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몽이죠.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과학기술의 발달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도덕성, 또 예술적인 인간의 어떤 심미적인 이런 능력, 자,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전인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온전한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만 큰 기형아를 낳을 뿐이고,
폐륜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은 뛰어나지만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대적 의미에서의 계몽만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시대적 의미에서의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자들도 계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화되고 성숙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계몽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챕터 2에서 나오는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자베르와 장발장이라는 두 인간이 각각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관점에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관 또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레미제라블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또 이 뮤지컬이 있죠. 또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오늘날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했던 이 수학자 내쉬에 관한 일대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그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내가 상담 치유를 통해서 철학 상담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남편인 내쉬를 천재 수학자였던 내쉬를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류가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일컬을 만한 이런 이제 위치까지 갔지만 사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일생을 그냥 비참하게 마감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정신분열증의 치료, 치유, 조현병의 치유의 어떤 가능성, 이것을 이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영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이제 그 우리가 쭉 줄거리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철학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크게는 철학의 어원, 그리고 인간의 어원, 교육의 어원, 이걸 다루고자 해요. 우선 이제 철학을 다루기 전에 철학도 학자가 들어가니까 모든 학문은 이제 물음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학문이라는 말도 그럴 문이 아니라 물을 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과 또 문화가 물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서양의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고 그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학문이 이제 철학이라는 말도, 영어에서 필로소피나 독일의 필로소피라는 말의 어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어떤 끝없는 탐구고 구도자적인 어떤 물음의 과정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필로소피라는 것도 동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라고 하는, 끝없이 탐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어떤 개념 체계로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학문하면은 또 철학하면은 아주 어려운 개념들의 체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어원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필레인하는 동사로서 사랑에 맞지 않고 탐구해 나아가는, 또 묻고 추구해 나아가는, 자, 이런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동사적인. 그래서 질문을 하면 무엇이 나오죠? 네, 답이 나옵니다. 자, 또 질문을 하면 무엇을 얻게 되죠? 또 무엇이 되죠? 자, 질문을 하면 무엇을 기울이게 하죠? 자, 무엇을 자극하죠? 무엇을 열게 하죠? 자,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무엇이 될까요? 자, 이것은 제가 답을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학이라는 말의 일단 어원을 이제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죠. 서양 말의 필로소피라는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 말의 어원적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레인이라는 동사와 소피아라는 그 명사가 합성된 것인데, 동사 필레인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여러분이 그 검색을 해보면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필레인 말이라는 말 대신에 필로스라는 말로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필로스라고 그냥 어원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용사가 필로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자료를 보면 필리아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필리아라고 해서 EIN 대신에 IA를 써서 필리아. 근데 필리아가 어원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뭐냐면 필리아라는 말은 사실 또 명사입니다. 즉
우리가 필리아는 명사고 필로스는 형용사고 필레이는 동사인데 사실 모든 그런 그 명사, 형용사, 동사라는 품사의 가장 기초는 제가 볼 때는 언어의 뿌리는 동사인 것 같아요. 동사.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 또 사랑이라고 하는 축약된 추상화된 명사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장 뿌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즉 필레인에서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필로스든 필리아든. 그래서 필레인, 필로스, 필리아의 플러스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의미의 명사가 합성이 된 것이 바로 필로소피아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지혜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완성된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완성된 지혜를 향해서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고 열렬하게 추구해 마지 않는, 사랑에 마지 않는 과정 그 자체다. 즉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추구해 나가고 묻고 답해가는 그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 추구의 과정, 이것이 철학의 본령을 해당하는 의미다. 즉 그것이 어원적 의미라는 거죠. 뿌리가 되는 의미다. 즉 이미 완전한 어떤 답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도상에 있는, 답을 향한 도상에 있는 그런 묻는 과정, 중간자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원이 이제 필로소피아라는 이 명사에서 또 필로소퍼라고 하는 철학자란 말도 나왔죠. 근데 이 철학자란 말도 그 어원적 의미는 아까도 그랬지만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지자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지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의 그 그리스어적인 그리스 말의 뿌리를 갖는 이제 명사로서의 영어는 소피스트란 말이 있어요. 자, 이 소피스트란 말은 바로 소피아라는 그 지혜라는 의미의 명사에서 파생된 건데, 그래서 소피스트는 바로 지혜를 그 자체인 자,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소피스트가. 그래서 사실 어원적 의미로 보면 소피스트가 필로소퍼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로소퍼는 소피아를 향해 사랑에 마지 않는 자고 사랑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고 소피스트는 지혜 그 자체인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거꾸로 역전됐다 의미가. 소피스트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자고 지혜를 갖지 못했으면서도 지혜를 가진 척 착각하고 있는 자고 또는 자만하는 자고 필로소퍼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는가. 소크라테스 같은.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이제 필로소퍼라고 얘기하고 소피스트를 당대의 소피스트를 상대로 대화를 나눴는데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것은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피스트는 자신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소피스트보다는 더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신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오늘날 그 아폴론 신전에 신탁이 내렸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라는 이제 그 신탁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난 아는 게 없는데, 난 모른다는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탐구해 나가고 대화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라고 그런 신탁의 내용이 내려왔을까 신으로부터.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그겁니다. 자,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는 무지자도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자도 아니라 끝없는 추구 속에 있는 자, 끝없이 묻고 답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 중간자이고, 자, 불완전자인 것입니다. 자, 다 동양말에 그러면 이제 철학이라는 말에 어원을 보자면 동양말의 철학은 원래 일본인들이 이건 명치라고 하죠. 요즘 메이지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뭐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발글명에 뭐 예를 들면 다시를 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한자말을 읽어서 그냥 명치유신이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모택동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마오쩌둥이라고 원어 그대로 읽죠. 이런 것처럼 일본어 그대로 읽으면 이제 이건 메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서양 학문을 수입하여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서양말 필로소피아 또는 필로소피를 유교 철학, 유교 문화,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노자는 도가죠. 공자, 맹자, 또 순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성리학자, 주자. 자, 이런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그런 철학자의 철학 안에서 번역을 했던 것이 바로, 근데 이 번역을 한 사람은 니시 아마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 말은 서주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
일본식 발음이 이제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데, 니시 아마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유가 철학의 조예가 깊어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유교 철학의 맥락 안에서 철학이라는 말을, 철학이라는 이 조어를 번역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원래 있던 말이 아닌 거예요. 철학이란 말은 이 니시 아마네가 만든 말입니다. 철학이란 말은 이 필로소피의 번역말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교 경전을 이 사람이 이제 잘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경전 안에는 철학이란 말은 없었고 철인지학이라는 말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인지학이 있었고 또 현인지학이 있겠죠. 근데 철인지학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은, 성인의 학문과 현인의 학문이 아니라 철인의 학문이라는 것은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인지학에서 인지를 빼가지고 철학 이렇게 된 거죠. 철인의 학문이라는 뜻인데, 그럼 철인은 뭐냐면 성인과 현인 사이의 존재인데, 성인은 사실 유가 문화 안에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성인이라는 것은 누구죠? 공자, 그죠? 예, 공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를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철인은 뭐냐면 그 성인이 한 명이라면 현인은 72명이 있다고 그래요. 유가 문화 안에서는. 즉 공자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 현인인데, 그게 72명 있었고, 그 중에서도 10명, 10명이 이제 뭐 안회라든가 아주 애제자가 있었죠. 공자에. 우리가 논어 같은 책을 보면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바로 이런 철인인데, 애제자죠. 자, 이런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자들인데, 이들은 뭐냐면 성인과 현인의 중간쯤 되는 자다. 즉 현이라고 한다면 사실 공자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세속적인 어떤 그 지략, 세속적인 어떤 현명함을 갖춘 사람이긴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관심이 꼭 있다고만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워낙 지혜롭다고 하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질 만큼 거기서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왔겠지만, 자신의 이익과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현인들하고 이제 완전한 그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하고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것들이 바로 공자의 수제자인 철인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중간자고 불완전한 구도자였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철인의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철학이란 말도 성학도 아니고 현학도 아닌 철학이라는 말도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해 마지 않는 그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철학이라는 말도 그렇고 철학자라는 말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 필리아라는 동사, 필레인이라는 동사가 그랬죠. 명사로 필리아, 형용사로는 필로스. 자, 이런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도 또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사랑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리스 말은 매우 이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런지 치밀해서 그런지 사랑이라는 말도 세 가지의 말을 썼는데, 하나는 필리아라는 의미의 이제 중간적인 의미의 사랑은 이제 우애, 친구 간의 사랑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형제라든가, 우리가 에로스라는 것은 이제 밑바닥 사랑인데, 이거는 본능적인, 동물도 하는 이제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성적인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어요? 아가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가페는 이제 희생적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이지 자기가 뭘 가지려고 하는 사랑은 아니죠. 에로스는 상당히, 에로스는 소유욕과도 연결이 되죠. 에로스는 내 거로서 뭔가를 차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동물도 성적 교미를 하는 시기에 보면 다른 수컷들을 다 싸워서 배제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만의 사랑,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과도 관계되는 이제 에로스라면, 아가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주는 사랑이라면, 필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친구 간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죠. 친구를 위해서는 물론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건 아무를 위해서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친구,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제 목숨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필리아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제한한 사랑은 아니죠. 아가페같이 모든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같이 아주 이기적인 사랑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리아는 이런 중간자적인 의미를 갖는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이 힐업 신화 속에서 보면 또 에로스라는 말이 사실 플라톤도 그랬고, 에로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을 대변해서 쓰기도 해요. 밑바닥 사랑이지만 저 높은 사랑까지를 다 대면해서 이제 에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힐업 신화 속에서 에로스를 보게 되면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호로스는 풍요의 신이었고 남신이었고 페니아는 아주 가난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서의 이 에로스는 그래서 이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죠? 아주 그 여유와 풍요와 잘생긴 외모와 어떤 그 귀족적인 기품을 가진가 하면 매우 아주 장난꾸러기고 아주 천박하고 아주 또 그 아주 그냥 그 악동이죠, 악동. 그냥 이런 그 성격을 또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적, 불완전한 성격을 갖는 이제 에로스였다. 신화적인 그 내용 안에서도. 근데 역사상 이제 철학자의 우리가 원형을 또는 철학자의 어떤 조상을 우리가 소크라테스 찾을 때 자기를 이제 토소폰이라고 이제 형용사로서 불렀다. 더 wise,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자, 즉 소피스트에 해당하는 말이 토소폰이겠죠. 소피스트에 해당하는 거죠. 형용사로서.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제 뭐 추상명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라는 말로 자기를 부르지 않고 소피스트라고 자기를 토필로소폰,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만 불렀다. 이는 완전한 지혜를 소유했다고 자처했던 소피스트에 대해서 겸손한 말이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그 아폴론 신전의 신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를 확인해 보려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어떤 자기의 모르는 바를 물어봤는데 그 결과는 더 나은 점은 오직 자기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소피스트들은 묻고 또 묻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소피스트들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다 완전히 아는 자로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소피스트에 비해서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 이걸 무지의 지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자각에서 찾는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 기법에서 가장 처음에 추구되는 논박술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박술은 결국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삼파술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이중 기법인데 논박술과 삼파술. 일단 첫 번째 논박술의 목표는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견해의 맹점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함을 통해서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무지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무지의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논박술, 소크라테스의 기초적인 대화법의 목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죠. 잠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쉬었으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양말 그 인간을 뜻하는 서양말은 크게 영어로 보자면 두 개고, 우리 학명은 호모사피엔스인데 여기서 영어로 두 개의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man이라는 영어가 있고 또 하나는 human이라는 영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man이라는 영어의 어원은 사피엔스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man이라는 말의 어원은 독일어 man하고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 유럽어로서는 mens, 그러니까 라틴어 mens가 이제 정신을 뜻하죠. 멘탈이 강하다고 할 때 그 맨스, 그 맨이라는 이제 어간을 갖는데 이 맨이라는 어간은 바로 또 산스크리트어인 마누라는 그 어간에서 왔다. 그래서 이 마누라는 말이나 맨이라는 어간은 정신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어에 맨이라는 말이 왔다는 거죠.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을 대표하는 말로도 씁니다. 맨을.
그 다음에 호모는 휴먼이라는 이제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휴먼이라는 말은 원래 후마누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지만, 이 후마누스라는 말은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에 와 유사한 것이고, 이 호모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지구, 땅, 흙을 뜻하는 인도 유럽어인 그템. 근데 그템이라는 말은 히라보에서는 크톤이라는 말이 됐는데, 이 크톤이 이제 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그템에서 TH가 탈락하고, 그 다음에 고음이라는 말이 유래됐는데, 이 고음에서 이제 지가 탈락하면서, 그 호음에서 지가 탈락하면서 호모라는 말의 어원인 홈이라는 호모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휴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하고 깊은 흙이라는,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 또는 정신 사이에 이제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물론 이것을 학명을 만든 그 과학자들이 이걸 알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로서의 인간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겠다. 즉 신적인 존재와 정신적이고 신적인 존재와 땅적인 동물적인 존재 사이에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아니겠는가. 이제 이것은 창세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창세 신화, 올드 테스타먼트죠. 거기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제네시스라는 그 챕터에 보면 서양어의 어원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의 어원을 아담에서 찾는다고 그러죠. 이 아담에서. 근데 아담은 원래 아다마라고 하는